고요한 시골 마을의 오후는 햇살 아래 졸고 있는 듯했다.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넝쿨이 그림자를 드리웠고 멀리 논밭에서는 여름의 뜨거운 숨결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이 이질적인 평화 속에 이진우는 홀로 존재했다. 특수부대에서 전역한 지 3년. 그는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살아왔다. 서울의 번잡함과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잊고자 했다. 하지만 잊으려 애쓸수록 그의 심장 속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사막과 붉은 모래바람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렉스였다. 육중한 몸을 가진 벨기에 말리노이즈 견인 렉스는 진우의 그림자 같았다. 저녁 후 궁연으로서의 삶을 마친 렉스는 진우에게 맡겨져 함께 이곳으로 내려왔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진우의 또 다른 눈이자 귀였고 때로는 말없는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였다. 렉스의 존재는 진우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다. 진우는 마당 한켠에 앉아 낡은 전투화를 닦고 있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군더더기 없는 동작에는 여전히 숙련된 특전사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렉스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간간히 부는 바람이 아카시아 꽃 향기를 실어 나르며 나른함을 더했다.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다. 그때였다. 렉스의 귀가 움찔거렸다. 녀석의 콧구멍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진우는 즉시 손을 멈추고 렉스를 돌아봤다. 녀석은 마당 끝, 이웃집과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적어도 진우의 눈에는 그랬다. 렉스, 왜 그래? 진우는 낮게 속삭였다. 렉스는 대답 대신 더욱 깊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녀석의 등털이 미세하게 곤두서기 시작했다.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렉스는 훈련된 군견답게 웬만한 자극에는 미동도 없었다. 낯선 사람이나 동물이 다가와도 녀석은 진우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옆집 대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새로 이사온 이웃이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도시적인 세련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말쑥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은 누가 봐도 친절하고 호감 가는 인상이었다. 그는 이사 온 지 한 달이 차야 되지 않았지만 진우와 몇 번 마주치며 가벼운 인사를 나눈 적 있었다. 늘 예의 바르고 조용했다. 김민준이 대문 밖으로 나오자 렉스의 으르렁거림이 갑자기 격렬해졌다. 녀석은 으르렁거림을 넘어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드러냈다. 렉스의 눈은 섬광처럼 번뜩였고 온몸의 털이 바짝 곤두섰다. 진우는 깜짝 놀라 렉스를 제지했다. 렉스, 앉아. 렉스는 진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더욱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은 오직 김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짖음은 시골의 고요를 산산조각냈다. 김민준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걔가 왜 저러죠?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선량해 보였다. 진우는 렉스를 억지로 앉히며 김민준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렉스가 오늘따라 좀 예민하네요. 렉스는 억지로 앉혀진 자세에서도 김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으르렁거렸다. 진우는 녀석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추궁할 수는 없었다. 김민준은 곤란한 듯 웃으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평범한 이웃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녀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렉스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훈련받았고 특히 궁연으로서의 임무를 마친 후에는 더욱 온순해졌다. 물론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격렬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치 렉스의 본능이 김민준에게서 어떤 강렬한 위협을 감지한 것만 같았다. 진우는 렉스의 목줄을 풀고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다. 렉스는 여전히 김민준이 사라진 방향을 주시하며 가슴을 들썩였다. 렉스, 괜찮아, 괜찮아. 진우의 목소리에 렉스의 몸이 조금씩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경계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렉스의 이상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렉스는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녀석의 육감은 수많은 작전에서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냈다. 렉스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었다. 진우는 잠시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아프가니스탄의 임무는 지옥 같았다. 그는 특수부대에서 정예 요원으로 복무했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되어 테러 조직 소탕 작전에 참여했다. 작전은 성공 직전이었다. 그들은 테러 조직의 봉오지를 찾아냈고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방역과 배신으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의 동료들은 눈앞에서 무참히 희생되었고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조직의 2인자 하데스라고 불리던 악마 같은 인물을 놓치고 말았다. 하데스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 실패는 진우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그리고 하데스를 놓쳤다는 분노가 그를 짓눌렀다. 저녁 후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자 애썼지만 내면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다. 렉스는 그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인이었다. 렉스는 당시 하데스와 직접 맞닥뜨렸고 그의 존재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진우는 렉스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적인 반응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녀석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위협에 대한 경고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렉스와 함께 이른 산책에 나섰다. 렉스는 평소처럼 활기차게 앞장서 나갔지만 어제 김민준이 사라진 골목을 지날 때마다 미세하게 주춤거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진우는 렉스를 지켜보며 확신을 키워갔다. 김민준에게 뭔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김민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이웃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으며 주말에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거나 책을 읽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진우의 예리한 눈에는 미세한 이질감이 포착됐다. 김민준의 몸놀림은 유연하고 민첩했으며 종종 주변을 살피는 그의 시선은 보통 사람의 그것과는 달랐다.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김민준은 마당에서 식물을 심고 있었다. 렉스는 평소처럼 조용히 진우의 옆에 엎드려 있었지만 김민준의 손이 흙을 만지는 순간 렉스의 몸이 경직됐다. 녀석은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진우는 렉스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녀석이 극도의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직감했다. 김민준은 렉스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들어 진우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진우는 순간 자신의 의심이 과한 것인지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렉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렉스는 진우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에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 없었다. 렉스의 반응은 경고였다. 어떤 경고인지, 왜 경고하는지 진우는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진우는 렉스의 훈련 기록과 자신의 과거 작전 보고서를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렉스는 하데스와의 대치 당시 그의 특유의 체취와 움직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진우는 어렴풋이 김민준에게서 느껴졌던 이질적인 기운이 바로 그날의 하데스에게서 느껴졌던 섬뜩한 존재감과 겹쳐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진우는 직접 김민준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밤늦게 김민준의 집 주변을 관찰했다. 김민준은 거의 매일 밤 어딘가로 나갔다 돌아왔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했고 늘 같은 시간대에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의 집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유령의 집 같았다. 어느 비 오는 밤 진우는 렉스와 함께 김민준의 집 근처 숲속에 몸을 숨겼다. 빗소리에 모든 소리가 묻히는 완벽한 상황이었다. 김민준은 평소처럼 검은색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다. 그는 차를 타고 시내 방향으로 향했다. 진우는 렉스를 집에 남겨두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아 김민준의 뒤를 따랐다. 김민준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향했다. 진우는 거리를 두고 그를 주시했다. 김민준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공장 문이 닫혔다. 진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공장 건물에 접근했다. 빗물에 젖은 철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는 것이 희미하게 들렸다. 진우는 벽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다. 들려오는 언어는 알아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익숙한 단어 몇 개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작전, 준비, 시작, 그리고 하데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확신에 찬 충격과 함께 그는 싸늘한 진실과 마주했다. 김민준은 하데스였다.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놓쳤던 그 악마, 자신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괴물이었다. 그때 공장문이 갑자기 열리고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손에 든 담배를 피웠다. 진우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는 김민준의 부하 중 한 명으로 보였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남자가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공장 안에서는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공장 벽에 난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김민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울 지도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험상궂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테러 계획이었다. 그것도 한국에서. 진우는 몸을 굳혔다. 이제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악마가 바로 자신의 옆집에 숨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악마가 새로운 피바람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진우는 자신의 오랜 트라우마가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과의 갈등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었다. 그는 조용히 공장을 벗어나 오토바이로 돌아왔다. 빗물에 젖은 도로를 달리면서도 그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분노와 함께 그는 렉스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렉스는 그의 생명을 구해준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렉스는 다시 한번 그를,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구해낼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렉스를 끌어안았다.
렉스는 진우의 품에 안겨 평소와 다름없이 머리를 비볐다. 하지만 진우는 렉스의 눈빛 속에서 어제의 경고, 그리고 다가올 위험을 읽을 수 있었다. 김민준, 아니 하데스. 그 악마는 이제 그의 시야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조용히 살고자 했던 그의 삶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는 다시 특전사 이진우로 돌아와야 했다. 이진우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렉스에게 집중했다. 녀석의 털을 쓰다듬고 귀를 만져주며 차분하게 속삭였다. 렉스는 진우의 손길에 점차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김민준의 집 방향을 주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렉스는 본능적으로 적을 알아보는 능력이 탁월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은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렉스의 날카로운 감각은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였다. 이진우는 이제 렉스의 경고가 단순한 개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신호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다음 날부터 진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지냈지만 내면으로는 김민준, 즉 하데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의 집 마당은 렉스와 함께 훈련하던 공간에서 이제는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은밀한 감시 초소로 변모했다. 진우는 오래된 망원경과 소형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감시 기술을 다시 꺼내 사용하는 그의 손놀림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김민준은 여전히 완벽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침이면 잘 다듬어진 수트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집을 나섰고 저녁에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며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주변을 끊임없이 스캔하는 듯했고 그의 어깨는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된 맹수처럼 미세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진우는 특히 김민준이 손을 움직이는 방식에 주목했다. 하데스는 오른손에 미세한 흉터가 있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흔적이었다. 진우는 김민준이 마당에서 식물을 다듬을 때 혹은 물건을 들 때마다 그의 오른손을 유심히 관찰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희미하게 빛에 반사되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의 의심은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다. 렉스는 김민준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격렬하게 반응했다. 한 번은 김민준이 인사를 건네려 진우의 마당 쪽으로 걸어왔을 때 렉스는 목줄을 끊고 달려들 기세로 맹렬하게 짖었다. 진우는 렉스를 제지하느라 진땀을 뺐다. 김민준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지만 진우는 그의 눈에서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섬광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렉스의 반응에 대한 미묘한 불쾌감과 함께 녀석의 정체를 짐작하는 듯한 차가운 예리함이었다. 마치 렉스가 그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듯한 낌새였다. 진우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하데스는 렉스의 공격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었다. 렉스가 그의 어깨를 물고 늘어졌고 그 덕분에 진우는 간신히 동료들을 후퇴시킬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렉스는 하데스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진우는 그런 렉스를 보며 복수를 다짐했었다. 렉스의 기억 속에는 하데스의 채취와 그의 잔혹한 눈빛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터였다. 문제는 증거였다. 그가 아무리 김민준이 하데스라고 확신해도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보고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은 극비에 붙여져 있었고 진우가 전역한 지금은 그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가 망상에 사로잡힌 퇴역 군인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옛 동료들을 떠올렸다. 특히 박선우. 그는 진우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투입되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선우는 현재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진우는 망설임 끝에 선우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랫동안 끊겼던 연락처를 더듬어 선우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야? 네가 웬일이냐? 잘 지냈어? 선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오랜만에 듣는 동료의 목소리에 잠시 울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선우야,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해서 중요한 일이라서. 진우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중요한 일? 무슨 일인데? 혹시 몸이라도 아프냐? 선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니, 내 몸은 괜찮아. 그런데 하데스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진우의 말에 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진우는 선우가 당황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야,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다 지난 일 아니냐. 너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선우야, 그가 돌아왔어. 내 옆집에 살고 있어. 진우는 다급하게 말을 잘랐다. 선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진우. 제대로 말해봐. 혹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 아니지? 진우는 선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니야. 렉스가 그를 알아봤어. 그 녀석의 냄새, 움직임, 모든 게 하데스와 똑같아. 그는 지금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새로운 테러를 계획하고 있어. 선우는 여전히 진우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진우야, 네가 힘든 건 알지만 그 작전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야. 하데스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고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국내에서 활동할 리 없어. 이건 네가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환영일 수도 있어.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환영이라고. 내 눈으로 직접 봤어. 폐공장에서 그가 아랍어로 지시하는 걸 들었어.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선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일단 진정해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아볼게. 하지만 너도 조심해.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말고. 선우의 말은 진정시키려는 노력으로 들렸지만 진우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선우에게 매달릴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진우는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준의 집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주로 밤에 움직이는 김민준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렉스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녀석은 진우가 카메라를 설치할 때마다 주위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렉스의 예민한 감각 덕분에 진우는 몇 번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한 번은 김민준이 새벽에 차를 타고 나서는 모습을 포착하려 카메라를 점검하던 중이었다. 렉스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으며 진우의 다리를 잡아 끌었다. 거의 동시에 김민준의 집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진우는 보았다. 그는 재빨리 몸을 숨겼고 불빛은 이내 사라졌다. 김민준이 잠시 깨어난 것이거나 혹은 밤늦게까지 깨어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렉스 덕분에 발각될 뻔한 위기를 모면했다. 며칠 밤낮으로 김민준을 감시한 결과 진우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김민준은 주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했다. 허름한 주택에 숨어있는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버려진 듯했지만 밤이 되면 은밀하게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진우는 밤을 틈타 그 창고 건물에 접근했다. 렉스는 진우의 곁에 바싹 붙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진우는 창고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랜턴 불빛 아래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랍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김민준이 그들의 중앙에 서서 지도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분명 테러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고벽 한쪽에 걸려있는 대형 스크린이었다. 스크린에는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와 교통 요지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몇 군데에는 붉은색 원이 그려져 있었다. 진우는 그곳들이 잠재적인 테러 목표 지점임을 직감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창고 안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환경 탓에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김민준의 얼굴과 그들이 사용하는 지도는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진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남자는 담배를 꺼내 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진우는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데스와 함께 있었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 남자는 담배를 다 피우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확신과 분노로 뛰고 있었다. 그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촬영한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만했다. 그는 즉시 선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선우야, 내가 보낸 영상 확인해봐. 이건 내가 직접 찍은 거야. 그가 하데스라는 증거고 그가 지금 서울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잠시 후 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혹감과 충격이 섞여 있었다. 진우야, 이건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네가 직접 찍은 거냐?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 남자는 하데스고 그가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테러를 준비하고 있어. 창고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남자들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던 얼굴들이야. 선우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내가 이 영상 정보국에 넘기고 확인해 볼게.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일이 아주 복잡해질 거야. 너도 안전하지 않아. 당분간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말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선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진우는 여전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었다. 그는 하데스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데스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였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다. 게다가 그의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것 같았다. 진우는 선우의 조언을 따르는 척했지만 내심은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렉스의 목줄을 다시 고쳐매고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렉스는 진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녀석 특유의 낮은 소리를 냈다. 마치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진우는 렉스를 믿었다. 렉스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밤이 깊어지자 김민준의 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렉스는 진우의 결심을 알아차렸는지 녀석도 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 아래 김민준의 집은 더욱 음침해 보였다.
진우는 주변 지형을 이용해 김민준의 집 뒤편으로 접근했다. 그곳에는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다. 창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잠금 장치가 너무나 허술해 보였다.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기술로 잠금 장치를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렉스는 진우의 옆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귀가 쫑긋 섰다. 진우는 렉스의 코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살폈다.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렉스는 진우의 발치에 바싹 붙어 으르렁거렸다. 창고 안에는 각종 공구들과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한 상자에서 렉스의 으르렁거림이 더욱 커졌다. 진우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여러 개의 여권이 들어있었다. 모두 다른 이름과 사진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여권에는 김민준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위장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김민준과 함께 진우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죽었던 동료의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체 무슨 연결고리인 거지? 사진을 들여다보던 진우의 눈에 의문이 서렸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그림자 속에 얽혀 있는 것일까? 진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사진은 김민준의 과거, 그리고 그의 동기부여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그때 렉스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으며 창고 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창고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진우는 서둘러 상자를 닫고 잠금 장치를 다시 채웠다. 그리고 렉스와 함께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이윽고 김민준이 창고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주변을 훑었다. 진우는 숨을 죽였다. 렉스 역시 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조용히 있었다. 김민준은 잠시 창고 문을 응시하더니 이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김민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렉스. 렉스는 진우의 칭찬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진우는 이제 김민준이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의 과거는 진우의 동료와 얽혀 있었고 그의 계획은 단순한 파괴를 넘어선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진우는 낡은 흑백 사진을 손에 쥐고 창밖을 응시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김민준, 그리고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진우의 옛 동료 강태준 상병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진우의 눈앞에서 폭발에 휘말려 산화한 동료였다. 그의 죽음은 진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태준과 김민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그 둘은 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사진 속에서는 그 어떤 단서도 읽어낼 수 없었다. 다만 어딘가 불안하고 미스터리한 과거의 조각이 진우의 가슴을 짓눌렀다. 진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렉스를 바라봤다. 렉스는 진우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김민준의 집 방향을 향해 있었다.
렉스는 태준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한 유일한 생존견이었다. 녀석의 기억 속에는 분명 진우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렉스는 그저 짖고 으르렁거릴 뿐 인간의 언어로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다. 진우는 선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선우야, 방금 내가 보낸 사진 좀 봐줘. 김민준이랑 같이 찍힌 어린 남자애가 누구인지 알아봐줘. 왠지 익숙한 얼굴인데. 선우는 사진을 확인하더니 잠시 침묵했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변했다. 진우야, 이 사진 속 아이 강태준 상병 아니냐? 네가 말하는 김민준은 정말 하데스인 것 같아. 태준이 외동아들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2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후에 태준이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김민준과 태준이는 보육원 동기라는 말인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모르겠어. 국정원에서도 하데스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야. 그가 어째서 태준이와 아는 사이였는지는 더더욱 미스터리야.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일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 하데스가 태준이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다면 이건 개인적인 복수극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선우의 말은 진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극? 그렇다면 김민준은 진우를 노리고 이곳에 온 것인가? 진우는 오싹함을 느꼈다. 김민준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과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모습과 같았다. 다음 날부터 김민준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진우의 마당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고정시켰고 가끔은 섬뜩할 정도로 길게 진우를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렉스의 경고에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렉스의 으르렁거림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렉스는 김민준이 가까이 오면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 모습은 마치 악마를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맞서 싸우려는 성직자와 같았다. 한 번은 김민준이 진우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우가 렉스와 함께 산책을 나서는 길에 말을 걸었다. 이진우 씨, 요즘 걔가 너무 짖는 것 같네요. 혹시 훈련이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노골적인 도발이 숨어 있었다. 진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김민준을 응시했다. 렉스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녀석이 짖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 많으니까요. 진우의 말에 김민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하하, 이진우 씨는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하기야, 개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은 주인과 나쁜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김민준의 눈빛이 진우의 눈과 마주쳤다. 짧은 순간 그들의 눈빛은 공기 중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그것은 단순한 눈싸움이 아니라 두 맹수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었다. 렉스는 김민준의 발에라도 달려들 기세로 몸을 비틀었다. 진우는 렉스를 꽉 잡고 김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저는 제 개를 믿습니다. 녀석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었죠. 진우는 뼈 있는 말을 던지고 렉스와 함께 김민준을 지나쳐 걸어갔다. 김민준은 진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섬뜩함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김민준은 진우를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였다. 진우가 마당에 나오면 김민준도 나와서 자신의 마당을 서성거렸고 진우가 장을 보러 나가면 김민준의 차가 뒤를 따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것은 심리전이었다.
진우의 신경을 긁고 그를 도발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진우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김민준의 행동을 역이용하여 정보를 캐내려 했다. 그는 선우에게서 김민준과 태준이의 어린 시절 배경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내려고 했다. 태준이는 7살 때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 들어갔고 김민준은 그보다 2살 많은 형이었다고 했다. 둘은 보육원에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김민준이 17살이 되던 해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준이는 김민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고 한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김민준이 창고에서 사용했던 서울 지도를 다시 떠올렸다. 그들이 계획하는 테러는 단순히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넘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김민준이 태준이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의 목적은 진우 자신이나 혹은 대한민국 전체를 향한 복수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태준이의 죽음과 하데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진우는 이 모든 퍼즐을 맞춰야 했다. 진우는 김민준이 밤마다 폐공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혹시라도 그들의 대화에서 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까 싶어서였다. 렉스는 진우가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조용히 주변을 경계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진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도청 장치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다. 진우는 조바심을 느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직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진우는 신경 쓰지 마. 그는 그저 겁에 질린 개에 불과해. 곧 그도 처리될 거야. 진우는 분노에 주먹을 쥐었다. 김민준은 그를 겁에 질린 개라고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김민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통화는 계속되었다. 김민준은 오메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했다. 오메가 작전, 오메가 프로젝트 등. 오메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테러 계획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했다. 그는 또한 그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이 실행될 것이다. 이는 하데스 위에 또 다른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건은 진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림자 속에 얽혀 있었다. 김민준은 통화 말미에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야. 우리는 그들의 거짓된 평화를 깨부술 것이다. 태준이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덧붙였다. 태준이의 희생?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태준이는 테러 조직에 맞서 싸우다 죽은 영웅이었다. 그런데 김민준은 태준이의 희생을 자신들의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 진우는 도청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이것은 선우에게 김민준의 위협을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가 될 터였다. 그는 녹음 파일을 선우에게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선우야, 방금 녹음 파일 보냈어. 김민준이 하데스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메가 작전이라는 걸 계획하고 있고 태준이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것 같아. 선우는 녹음 파일을 듣고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하데스가 태준이의 죽음을 언급하다니. 이건 예상 밖의 일인데. 알겠어. 내가 즉시 이 정보를 보고하고 상부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게. 너도 이제 혼자 행동하지 마. 위험해. 선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다. 그는 태준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하데스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를 넘어 자신의 동료에게 바치는 마지막 헌사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오후, 진우는 렉스와 함께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김민준이 마당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바구니에는 갓 구운 빵과 과일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 씨, 제가 직접 구운 빵입니다. 이사 온 지 한참 되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김민준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내밀었다. 렉스는 김민준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렸다. 진우는 렉스를 억지로 붙잡으며 김민준을 응시했다. 그는 빵을 쉽게 받을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준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이진우 씨한테 해코지라도 할 것 같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일투성이니까요. 진우는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민준은 잠시 진우를 응시하더니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하, 역시 이진우 씨는 경계심이 강하시네요. 군인 출신이라 그런가 봅니다. 하기야,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죠. 특히 옛날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이라도 있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김민준의 말에 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옛날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 그 말은 마치 진우가 태준이를 배신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무슨 소리죠? 진우는 낮게 물었다. 김민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눈을 들여다봤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빵은 드시든 말든 이진우 씨 마음입니다. 김민준은 바구니를 진우의 마당에 놓고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렉스는 김민준의 뒷모습을 향해 격렬하게 지저댔다. 진우는 바구니, 속빵을 응시했다. 빵은 신선해 보였지만 진우는 차마 손댈 수 없었다. 김민준의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가 모르는 태준이의 과거, 혹은 태준이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곧바로 선우에게 다시 전화했다. 선우야, 김민준이 방금 나한테 찾아와서 옛날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 운운했어. 태준이에 대해 뭔가 더 아는 거 있어. 혹시 태준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선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배신? 그게 무슨 소리야? 태준이는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다가 전사한 거야.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김민준의 말은 달라. 마치 내가 태준이를 배신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 그리고 태준이의 희생을 테러의 명분으로 삼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태준이가 정말 순수한 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다. 진우야, 일단 진정해. 내가 다시 한번 태준이의 배경과 김민준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볼게. 이 모든 게 하데스의 심리전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신경 쓰인다. 선우는 진우의 말을 반쯤 믿는 듯 했지만 진우는 이 모든 것이 김민준의 치밀한 심리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진우의 내면을 뒤흔들고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진우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분노와 복수심은 더욱 타올랐다. 진우는 바구니에 담긴 빵을 렉스에게 주어보았다. 렉스는 빵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찡긋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녀석은 빵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렉스는 김민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문제가 아니었다. 렉스는 본능적으로 김민준의 사악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렉스와 함께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민준은 진우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를 도발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테러를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진우의 내면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오메가 작전, 그분, 그리고 태준이의 희생. 이 모든 단서들이 복잡하게 얽혀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형성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선우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하데스는 언제든 그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진우는 혼자서라도 이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그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렉스, 이제부터는 너와 나 둘뿐이야. 우리는 이 모든 걸 끝내야 해. 태준이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저 악마를 처단해야 해. 진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에 감춰둔 칼자루를 만졌다. 그는 더 이상 조용히 살던 퇴역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시 과거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특전사 이진우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진우는 렉스와 함께 밤의 장막 아래 김민준의 집을 다시 찾았다. 렉스는 그의 발치에 바싹 붙어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녀석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진우는 어제 발견한 사진과 김민준의 도발적인 말을 되새겼다. 태준이의 죽음에 대한 숨겨진 진실, 그리고 김민준의 오메가 작전은 진우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진우는 김민준의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문을 다시 열었다. 어제처럼 자물쇠는 허술하게 잠겨 있었다. 렉스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시선이 한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박스들로 향했다. 진우는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박스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여러 권의 책이 들어있었다. 책들은 대부분 종교 관련 서적이었는데 그 중에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의 책들도 섞여 있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김민준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어떤 이념에 심취한 광신도였다. 그때 렉스가 다시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박스 밑바닥을 앞발로 긁으며 무언가를 파내려는 듯했다. 진우는 렉스가 가리키는 곳을 파헤쳤다. 낡은 종이 뭉치가 나왔다. 종이 뭉치는 먼지와 함께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진우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김민준이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썼던 일기였다. 일기장 속에는 김민준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강태준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태준이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태준이 역시 김민준을 따랐다. 하지만 일기의 내용은 점차 어두워졌다. 김민준은 보육원에서 겪었던 불우한 환경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어떤 선생님이라는 인물에게 영향을 받아 과격한 사상을 접하게 된 과정이 적혀 있었다. 그 선생님은 김민준에게 세상의 불공정함을 주입하고 그에게 복수심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준아, 너는 몰랐겠지. 네가 그 빌어먹을 군대에 들어가서 영웅이 되겠다고 할 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너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야. 너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기 위한 위대한 희생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진우, 그자는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야. 그는 너를 배신했어. 나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너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진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김민주는 처음부터 태준이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태준이의 죽음은 김민준의 테러 계획을 위한 명분이었다. 진우는 태준이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태준이를 살리려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 하지만 김민준은 진실을 왜곡하고 태준이의 죽음을 자신의 광기 어린 복수극에 이용하고 있었다. 진우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때였다. 렉스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며 창고 문을 주시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희미한 발소리가 창고 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듯했다. 진우는 일기장을 품에 숨기고 렉스와 함께 재빨리 박스 뒤로 몸을 피했다. 김민준은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그는 창고 안을 꼼꼼히 살폈다. 진우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렉스 역시 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조용히 있었다. 김민준의 손전등이 박스들을 비추었다. 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의 시선이 진우가 숨어있는 박스 쪽으로 향했다. 그때 김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잠시 동안 아랍어로 통화했다. 진우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김민준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다. 통화가 끝나자 김민준은 황급히 창고를 나섰다. 그가 급하게 나서는 바람에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박스 뒤에서 나왔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민준은 태준이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광기 어린 이념을 실현하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그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창고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선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선우야, 방금 내가 김민준의 창고에서 일기장을 찾았어. 김민준이 태준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의 테러 계획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게 됐어. 이 모든 게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태준이의 죽음을 빙자한 광기 어린 복수극이야. 진우는 일기장 내용을 선우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선우는 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런, 믿을 수가 없어. 태준이가 그렇게 이용당했을 줄이야. 그럼 오메가 작전이라는 건 태준이의 죽음과 관련된 복수를 위한 테러라는 말인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일기장에는 선생님이라는 인물이 언급돼. 그가 김민준을 세뇌시킨 것 같아. 김민준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철저히 세뇌된 광신도야. 선우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진우,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게. 이 정보는 너무 중요해. 국정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너를 막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너도 조심해. 김민준이 네 정체를 알아챈 것 같아. 넌 지금 가장 위험한 표적이야. 선우는 진우에게 김민준과 그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절대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진우는 선우의 말을 따르는 척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 태준이를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진우는 김민준의 일기장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오메가 작전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준이 언급한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테러 계획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해외 테러 조직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전역했지만 그의 해킹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다.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뒤져 오메가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검색했다. 며칠 밤낮으로 검색한 끝에
진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오메가 프로젝트는 20년 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서 추진해오던 비밀 테러 계획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이유로 내세우며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하려 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검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베일에 쌓인 조직의 수장이 있었다. 김민준이 언급했던 그분이 바로 검은 그림자의 수장이었다. 진우는 검은 그림자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조직은 세계 각지에서 테러를 조장하고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세뇌시켜 테러 요원으로 양성하는 잔혹한 집단이었다. 김민준 역시 그들에게 세뇌당한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들이 20년 전에 벌였던 한 작전에서 어린 시절의 강태준과 김민준이 보육원에서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은 그림자는 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세뇌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태준이 역시 그들의 표적이었지만 태준이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들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결국 하데스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태준이는 그들을 따르지 않았지만 김민준은 태준이의 죽음을 자신들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리고 진우 자신은 김민준의 복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선우였다. 진우야, 큰일 났어. 김민준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어. 아마 네가 일기장을 가져간 걸 눈치챈 모양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의 테러 계획을 알아냈다는 것도 눈치챈 것 같아.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김민준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인 것이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진우는 물었다. 모르겠어.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하지만 그의 조직원들이 서울 곳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메가 작전을 실행하려 하는 것 같아. 선우는 김민준의 조직원들이 현재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와 교통요지에 흩어져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언제든 테러를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창고에서 본 서울 지도에 표시된 붉은 원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목표 지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 문제였다. 알겠어. 내가 직접 움직일게.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우, 미쳤어? 너 혼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김민준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야. 게다가 그의 뒤에는 검은 그림자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선우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혼자라도 해야 해. 렉스와 함께. 태준이의 복수를 해주고 이 모든 걸 끝내야 해.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선우는 진우를 설득하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진우야, 제발. 선우야, 미안하다. 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진우는 렉스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다. 렉스는 진우의 결심을 아는 듯 녀석도 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으르렁거렸다. 진우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배낭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다. 권총과 탄창, 나이프,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 그는 다시 과거의 전사로 돌아가야 했다. 진우는 김민준이 사라진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김민준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내고 그의 다음 목적지를 알아낼 생각이었다. 폐공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렉스는 그의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다. 공장 안은 어수선했지만 김민준이 급하게 떠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찢어진 서울 지도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작은 글씨로 서울타워 18시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서울타워. 그곳은 김민준의 테러 목표 지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진우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즉시 서울로 향했다. 렉스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진우에게 힘을 주었다. 진우는 속도를 올렸다. 서울타워,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김민준은 그곳에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렉스에게 맹세했다. 렉스, 우리는 반드시 막을 거야. 태준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 악마를 처단할 거야. 렉스는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 낮은 소리를 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진우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위협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심장 속에는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서울 시내가 가까워지자 진우는 불안감을 느꼈다. 김민준의 조직원들은 이미 도시 곳곳에 잠입해 있을 터였다.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는 렉스가 있었다. 렉스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진우는 렉스와 함께라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다. 진우는 서울타워를 향해 질주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 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서울타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서울타워로 향하는 진우의 오토바이는 밤거리를 찢는 한 줄기 섬광 같았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서울타워의 거대한 실루엣은 아름다움보다는 위협적인 그림자로 다가왔다. 렉스는 진우의 등에 얼굴을 기댄 채 녀석의 천으로 진우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진우의 뇌리에는 김민준의 광기 어린 일기장 내용과 태준의 얼굴이 교차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내야 했다. 서울타워 근처에 도착하자 진우는 오토바이를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겼다. 이미 주변에는 경찰 통제선이 드리워져 있었다. 선우가 진우의 제보를 믿고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김민준의 조직은 이미 내부에 침투했을 터였다. 경찰의 통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이진우는 정면 돌파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렉스와 함께 인적이 드문 숲길을 통해 서울타워 후문으로 접근했다. 렉스는 숲속의 미세한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녀석의 민감한 후각은 이미 주변에 숨어있는 적들의 냄새를 맡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렉스의 등털이 미세하게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적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다. 렉스, 준비해. 진우는 낮게 속삭였다. 바로 그때였다.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튀어나왔다. 김민준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총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재빨리 렉스의 목줄을 풀었다. 렉스, 공격. 렉스는 진우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맹렬하게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날카로운 이빨은 순식간에 한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고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진우는 렉스가 적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허리춤에 감춰둔 나이프를 뽑아들고 적들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진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다.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근접 전투 기술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는 순식간에 한 남자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그의 목에 겨눴고 다른 남자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렉스는 끊임없이 적들을 물고 늘어지며 진우를 엄호했다. 녀석의 존재는 진우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하지만 적들은 예상보다 많았다. 5명의 남자들이 진우와 렉스를 에워쌌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진우를 압박했다. 진우는 렉스와 함께 이리저리 움직이며 적들의 공격을 피했다. 렉스는 진우의 발치에서 적들의 발목을 물거나 팔을 물어뜯으며 교란시켰다. 녀석의 용맹함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갑자기 한 남자가 진우의 뒤에서 달려들어 총을 겨눴다. 렉스가 이를 발견하고 맹렬하게 짖으며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남자는 렉스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 순간 진우는 총을 빼앗아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렉스에게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한 남자가 렉스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 렉스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진우의 눈이 뒤집혔다. 렉스. 그는 렉스에게 달려가 녀석을 안아 올렸다. 렉스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진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빌어먹을 자식들. 진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다. 그는 렉스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피 묻은 나이프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맹수가 되어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분노에 차 적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렸다. 그의 주먹과 발은 망치처럼 휘둘러졌고 나이프는 적들의 숨통을 끊었다. 적들은 진우의 광기 어린 공격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순식간에 2명의 적을 더 쓰러뜨렸다. 남은 2명의 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들을 뒤쫓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렉스에게로 향해 있었다. 렉스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배낭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렉스의 상처를 지혈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렉스의 눈동자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렉스, 정신 차려. 렉스. 진우는 렉스의 얼굴을 흔들었다. 렉스는 힘겹게 눈을 떴다. 녀석은 진우의 손을 핥았다. 그 눈빛 속에는 고통과 함께 진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꼭 너를 살릴게. 김민준, 그 새끼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진우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맹세했다. 진우는 렉스를 안고 서울 타워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타워 내부에서는 경찰과 김민준의 조직원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렉스를 응급처치가 가능한 곳에 눕히고 경비실에 있는 무정의를 들었다. 여기는 이진우, 서울타워 지하 1층. 김민준의 조직원들이 침투했다. 그리고 하데스, 김민준은 이곳에 있다. 테러가 임박했다. 무정의 너머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야, 너 지금 거기 있는 거야? 위험해. 당장 빠져나와. 지원 병력이 가고 있어. 늦어. 그들은 이미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 서울타워 전망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들을 막아야 해. 진우는 무정의를 던지고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다려, 렉스. 내가 다 끝내고 올게. 진우는 총을 든 채 서울타워 꼭대기를 향해 달려갔다. 비상계단을 오르며 그는 김민준과의 과거를 다시 떠올렸다. 아프가니스탄의 작전,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하데스의 비웃음. 이 모든 것이 그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김민준이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조직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바닥에는 폭탄으로 보이는 장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무정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오메가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할 거야. 이진우, 그 녀석도 결국 여기로 기어들어왔군. 그에게 태준이의 죽음이 얼마나 뼈아픈지 보여줘야지. 그리고 이 썩어빠진 세상에 새로운 정의를 실현할 거야.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폭탄 장치의 타이머를 조작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단 5분. 진우는 김민준에게 총을 겨눴다. 김민준, 당장 멈춰. 김민준은 진우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왔군 이진우. 네가 이곳에 올 줄 알았다. 태준이의 복수를 위해 기어들어올 줄 알았지. 복수? 개소리하지 마. 너는 태준이를 이용하고 있어. 그 아이의 순수한 희생을 더럽히지 마. 진우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김민준은 비웃었다. 더럽혀? 아니, 나는 태준이의 뜻을 이어받은 것뿐이다. 이 세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해. 태준이는 그것을 깨닫고 희생한 거야. 너 같은 자는 이해할 수 없을 거다. 동료의 죽음조차 막지 못한 비겁한 겁쟁이. 닥쳐. 태준이는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너 같은 악마가 그를 이용할 자격 없어. 진우는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김민준은 주변의 조직원들에게 손짓했다. 조직원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총을 쏘며 그들을 쓰러뜨렸다. 총알이 빗발쳤고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진우는 몸을 날려 엄폐하며 방역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그의 사격술은 정확했고 그는 순식간에 3명의 조직원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김민준은 폭탄 장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진우가 총격전을 벌이는 동안에도 태연하게 폭탄 장치를 조작했다. 남은 시간은 3분. 진우는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김민준은 재빨리 나이프를 뽑아들고 진우에게 맞섰다.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다. 진우는 김민준의 움직임에서 하데스의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투 방식을 느꼈다. 김민준의 나이프는 섬광처럼 번뜩였고 진우는 간신히 공격을 피했다. 김민준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다. 이진우, 너는 항상 그랬어. 모든 것을 망치는 존재. 태준이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하데스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면 태준이는 살았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태준이는 너희 때문에 죽은 거야. 너희의 테러 때문에. 김민준은 비웃었다. 그때 하데스를 미끼로 태준이를 보내 죽게 한 건 너잖아. 임무 실패를 숨기기 위해 태준이의 죽음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도 너잖아. 김민준의 말에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날의 작전에서 태준이는 진우 대신 하데스를 추격하다가 폭발에 휘말려 죽었다. 진우는 자신이 태준이를 희생시킨 것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김민준의 말은 그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김민준은 진우가 태준이를 미끼로 이용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거짓말 마. 나는 태준이를 살리려고 했어. 진우는 김민준의 말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김민준은 진우의 혼란을 이용해 그의 옆구리를 나이프로 찔렀다. 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다. 김민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이제 끝이다. 이진우, 태준이의 복수를 이룰 거야. 진우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김민준의 공격을 피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렉스의 얼굴을 떠올렸다. 렉스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렉스를 살리겠다고 맹세했던 순간을.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죽을 수 없었다. 렉스를 위해서라도, 태준이를 위해서라도. 진우는 김민준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고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던졌다. 김민준은 유리창에 부딪혔고 유리창은 산산조각났다. 김민준은 충격에 휘청거렸다. 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 들린 폭탄 장치를 빼앗았다. 남은 시간은 1분. 김민준은 분노에 포효하며 다시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폭탄 장치를 바닥에 던지고 김민준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들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주먹과 발이 오고 갔고 그들의 몸은 피와 땀으로 얼룩졌다. 진우는 김민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김민준은 피를 흘리면서도 비웃음을 잃지 않았다. 네오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이 세상은 썩어빠졌고 정의는 없어.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야. 김민준은 진우에게 악을 썼다. 닥쳐. 정의는 내가 세울 거야. 너 같은 악마가 감히 정의를 논하지 마. 진우는 김민준의 얼굴에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김민준은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광기 어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진우는 폭탄 장치로 달려갔다. 남은 시간은 단 10초. 진우는 조심스럽게 폭탄 장치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폭탄 해체 기술을 떠올렸다. 손은 떨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분했다. 붉은색 선, 파란색 선.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렉스의 모습이 떠올랐다. 렉스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녀석의 충성스러운 모습. 진우는 망설임 없이 붉은색 선을 잘랐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머가 멈췄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전망대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민준과 쓰러진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선우가 진우에게 달려왔다. 진우야, 괜찮아? 렉스는. 진우는 선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렉스도 괜찮을 거야. 김민준은 체포했어.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고맙다, 진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우는 김민준을 응시했다. 김민준은 경찰에게 제압당한 채 여전히 진우를 향해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진우, 이건 끝이 아니야. 검은 그림자는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너는 결국 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다. 김민준의 말에 진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태준이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민준의 말이 단순한 도발이었을까? 아니면 그 속에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진우는 이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는 렉스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렉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타워는 혼돈의 도가니였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무장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이진우는 렉스가 있는 지하 1층으로 서둘러 내려갔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렉스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렉스는 들것에 실려 구급대원들에게 옮겨지고 있었다. 녀석의 옆구리 상처는 깊었고 눈빛은 이미 흐릿했다. 진우는 렉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렉스, 렉스. 렉스는 진우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봤다.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물방울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진우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렉스.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반드시. 구급대원이 진우를 제지했다. 환자분도 치료가 시급합니다. 이 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는 렉스를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렉스를 살리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선우에게 다가갔다. 선우야, 렉스를 살려줘. 최고의 수의사를 불러줘. 이건 내 명령이야. 선우는 진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렉스는 반드시 살 거야. 너도 빨리 치료받아야 해. 진우는 결국 구급대원에게 이끌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옆구리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렉스의 생각뿐이었다. 렉스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를 그림자처럼 지켜준 존재였다. 렉스가 없었다면 진우는 김민준을 막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 또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선우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진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렉스는 어떻게 됐어? 선우는 한숨을 쉬었다. 최고의 수의사들이 투입됐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렉스는 강해. 선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진우야. 렉스는 어젯밤 결국 세상을 떠났어. 진우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렉스, 그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던 렉스가 죽었다니. 그는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으며 침대에 몸을 파묻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다. 그 순간 진우의 마음속에는 김민준에 대한 증오가 활활 타올랐다. 며칠 후 진우는 렉스의 장례를 치렀다. 조용하고 작은 장례식이었다. 진우는 렉스가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과 간식을 렉스의 무덤 옆에 놓아주었다. 그는 차가운 흙을 만지며 흐느꼈다. 렉스는 그에게 단순한 궁연이 아니었다. 녀석은 그의 상처를 치유해준 존재이자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준 존재였다. 이제 렉스는 없었다.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다. 렉스의 죽음과 함께 진우는 김민준이 던졌던 의문들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네가 태준이를 미끼로 보냈다. 네가 하데스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면 태준이는 살았을 거야. 김민준의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진우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선우는 진우에게 김민준의 신문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김민준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진우의 직감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태준이의 죽음을 언급하며 진우를 끊임없이 도발했다. 하지만 김민준은 검은 그림자의 수장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함구했다. 진우는 선우에게 태준이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작전 당시의 상세 보고서를 다시 요청했다. 선우는 이미 기밀 해제된 자료들을 진우에게 전달해 주었다. 진우는 밤낮으로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아프가니스탄 작전 당시 진우의 팀은 테러 조직의 봉오지를 급습했다. 그들은 하데스를 체포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역에 부딪혔다. 당시 태준이는 정찰조로 임무에 투입되어 있었다. 진우는 태준이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태준이는 진우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데스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하데스가 설치해 놓은 함정에 빠져 폭발에 휘말려 사망했다.
진우는 자신이 태준이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준이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보고서에는 태준이가 하데스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발신지는 블랙포레스트라는 코드네임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블랙포레스트. 진우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몸을 굳혔다. 그것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태준이가 검은 그림자와 연관되어 있었다니.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태준이는 분명히 검은 그림자의 세뇌에서 벗어났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태준이가 블랙포레스트로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진우는 선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선우 역시 충격을 금치 못했다. 태준이가 블랙포레스트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럴 리가 없어. 태준이는 그런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 하지만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암호화된 메시지였지만 발신지는 명확히 블랙포레스트로 되어 있어. 그리고 김민주는 태준이의 희생을 테러의 명분으로 삼았어. 이 모든 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진우는 선우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선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진우,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태준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검은 그림자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조직이고 그들의 손길은 어디에든 뻗어 있어. 국정원 내부에도 그들의 스파이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해야 해. 렉스와 태준이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진우의 눈빛은 결연했다. 진우는 선우에게 김민준의 일기장을 건넸다. 일기장에는 검은 그림자 조직이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과정과 선생님이라는 인물이 김민준에게 주입했던 사상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선우는 일기장을 읽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태준이도 이들의 세뇌 대상이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태준이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지? 선우는 혼란스러워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태준이가 블랙포레스트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야. 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내야 해. 그리고 검은 그림자의 수장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진우는 말했다. 선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내가 이 일기장을 상부에 보고하고 블랙포레스트 메시지 해독과 검은 그림자 수장 추적을 요청할게. 하지만 너도 조심해야 해. 넌 이미 그들의 표적이 되었어. 그들은 너를 죽이려 할 거야. 진우는 선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렉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렉스의 목줄에 달려있던 작은 인식표를 발견했다. 인식표 뒷면에는 희미하게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JKL, 진우는 이니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렉스에게 묶여있던 것이기에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이니셜 JKL을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의미 있는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진우의 눈에 한 기사가 들어왔다. 20년 전 제이콥 리라는 이름의 고아원 원장이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기사였다. 화재로 인해 고아원 건물은 전소되었고 원장을 포함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진우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고아원이 바로 태준이와 김민준이 자랐던 보육원이었다. 진우는 기사를 더 자세히 읽었다. 화재 원인은 미상이었지만 당시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다. 바로 김민준이었다.
김민주는 당시 7살이었고 심한 화상으로 전신에 흉터가 남았다고 했다. 진우는 김민준의 오른손에 있던 흉터를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총상 흉터가 아니었다. 화상 흉터였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한 유골의 유전자 정보가 당시 실종된 한 교사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교사의 이름은 제인 김이었다. 제이카일은 제이콥 리가 아니라 제인 김의 유품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검은 그림자의 선생님이 그 교사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진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김민주는 단순히 세뇌당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육권 화재 사건의 생존자이자 그 사건으로 인해 검은 그림자에게 세뇌당한 복수심의 찬 존재였다. 태준이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태준이가 블랙포레스트로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진우는 선우에게 전화했다. 선우야, 20년 전 보육권 화재 사건에 대해 알아봐줘. 김민준과 태준이가 있던 그 보육권 말이야.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교사 제인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봐줘. 렉스의 인식표에 JKL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는데 왠지 그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선우는 진우의 말에 놀란 듯했다. 보육권 화재 사건이라니? 알겠어. 내가 즉시 알아보겠어. 하지만 조심해. 이 사건이 검은 그림자와 연관되어 있다면 너는 지금 지뢰밭을 걷고 있는 거야. 선우의 말처럼 진우는 이제 지뢰밭을 걷고 있었다. 렉스의 죽음, 김민준의 복수심, 태준이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검은 그림자의 거대한 음모.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퍼즐을 맞춰야 했다. 그는 렉스를 잃었지만 렉스가 남긴 단서와 그의 유언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렉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렉스는 죽어서도 진우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이 던진 폭탄의 잔해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서울타워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미 현장 통제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감식반이 남아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었다. 진우는 감식반원들의 눈을 피해 폭탄의 잔해를 살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다. USB는 폭탄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의 충격에도 손상되지 않았다. 진우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진우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를 해독했다. 그리고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검은 그림자의 내부 문서들이었다. 그들의 조직 구조, 테러 계획, 그리고 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선생님이라는 인물의 신상 정보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 김. 그녀는 20년 전 보육권 화재 사건 당시 실종된 교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그림자의 수장이었고 김민준을 비롯한 수많은 아이들을 세뇌시켜 테러 요원으로 양성했다. 렉스의 인식표에 새겨진 JKL은 바로 제인 김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렉스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렉스는 제인 김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고 김민준에게서 그 냄새를 감지했던 것이다. 렉스는 진우에게 제인 김의 위험성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렉스의 경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교문 그림자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불평등을 빌미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테러를 통해 공포를 심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제인 김의 현재 위치를 추적했다.
그녀는 서울 근교의 한 폐쇄된 수련원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검은 그림자의 비밀 아지트였다. 그곳에는 김민준을 비롯한 세뇌된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진우는 선우에게 연락했다. 선우야, 검은 그림자의 수장이 누구인지 알아냈어. 제인 김이야. 그녀는 20년 전 보육권 화재 사건 당시 실종된 교사였어. 그녀는 지금 서울 근교에 폐쇄된 수련원에 숨어 있어. 그곳이 그들의 비밀 아지트야.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 그림자의 최종 계획이 실행될 거야. 선우는 진우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인 김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20년 전에 사망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알겠어. 내가 즉시 특수부대를 동원할게. 하지만 진우야, 너는 아직 부상 중이야.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늦어. 그들은 언제든 폭주할 수 있어. 내가 먼저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막을 거야.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렉스와 태준이를 위해서라도.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는 자신의 몸을 추스르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그의 손에는 렉스의 인식표가 들려 있었다. 인식표는 렉스의 마지막 유언이자 진우에게 진실을 향한 길을 알려준 단서였다. 렉스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진우와 함께였다. 진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렉스의 목까지 싸워야 했다. 진우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근교에 폐쇄된 수련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렉스와 태준이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렉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폐쇄된 수련원은 어둠 속에 갇힌 유령선 같았다. 낡고 부서진 건물들은 한때 평화로웠던 공간이 아니었다. 이진우는 택시에서 내려 수련원 입구로 향했다. 렉스의 인식표는 그의 손안에서 차갑게 빛났다. 녀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태준이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수련원 건물 안은 적막했다. 이진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소리만이 낡은 마룻바닥에 울려 퍼졌다. 건물 내부에는 훈련장으로 보이는 공간과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벽에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듯한 그림과 글씨들이 낙서처럼 그려져 있었다. 진우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곳에서 검은 그림자는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증오를 주입했던 것이다. 진우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 방으로 향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진우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제인 김이 스크린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광신적인 믿음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증오와 복수를 주입하고 있었다. 이 세상은 썩어빠졌습니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하며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작전을 완수하여 이 세상을 정화해야 합니다. 제인 김의 목소리는 광신적이었고 아이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김민주는 바로 이곳에서 세뇌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태준이도. 진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총을 움켜쥐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제인 김, 당장 멈춰. 진우의 등장에 제인 김과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제인 김의 얼굴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이진우, 역시 너는 여기로 올 줄 알았다. 네가 우리 오메가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줄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총을 재인 김에게 겨눴다. 아이들을 풀어줘. 더 이상 이들을 세뇌시키지 마. 재인 김은 비웃었다. 세뇌라니? 이 아이들은 진실을 깨달은 것뿐이다. 너희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너희는 태준이의 죽음을 희생으로 포장했지만 그는 진실을 알았기에 우리 편에 서기로 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너희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 마. 태준이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는 너희의 함정에 빠져 죽은 거야. 함정? 아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했다. 너희가 그를 이용하고 버렸을 때 우리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택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너희의 위선적인 평화는 곧 깨질 것이라는 경고. 재인 김의 말은 진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태준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블랙포레스트로 보낸 메시지는 경고였다고.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김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였다. 재인 선생님, 이진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태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김민준은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진우는 김민준에게 총을 겨눴지만 아이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진우는 아이들에게 총을 쏠 수 없었다. 그들은 세뇌당한 피해자들이었다. 김민준은 그 틈을 타 진우에게 주먹을 날렸다. 진우는 공격을 피했지만 그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민준과 진우는 맨몸으로 싸움을 시작했다. 김민준은 분노에 차 진우를 공격했지만 진우는 그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방역했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지만 진우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의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재인 김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싸움을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진우, 너는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너의 복수를 택할 것인가. 그녀의 말에 진우는 흔들렸다. 그는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민준은 끊임없이 진우를 몰아붙였다. 네가 태준이를 배신한 대가를 치러라. 진우는 김민준의 공격을 피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희들은 속고 있어. 이 여자가 너희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알던 태준이 형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너희처럼 꿈 많은 아이였어. 이 여자는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뿐이야. 진우의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재인 김은 아이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닥쳐라, 이진우. 저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지 마라. 저 자는 너희의 적이다. 재인 김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스크린의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아프가니스탄 작전 당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진우가 태준이를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이게끔. 마지막에는 폭발과 함께 태준이가 사망하는 장면이 나왔다. 아이들은 영상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진우를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김민준은 그 틈을 타 진우의 뒤를 노렸다. 진우는 위기를 감지하고 재빨리 몸을 돌려 김민준의 공격을 막았다. 이게 바로 진실이다, 이진우.
너는 태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다. 김민준은 진우에게 악을 썼다. 진우는 김민준에게 방역하며 소리쳤다. 그 영상은 조작된 거야. 나는 태준이를 살리려고 했어. 그는 나의 동료였어. 제인 김은 비웃었다. 진실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 아이들은 진실을 믿는다. 우리의 정의를 믿는다. 진우는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제인 김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거짓된 진실을 주입하여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었다. 진우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혼란과 함께 구원을 갈망하는 듯한 작은 불씨가 남아있었다. 진우는 그 불씨를 꺼뜨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을 설득해야 했다. 내 너희들은 태준이 형을 기억하니? 진우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태준이 형은 너희처럼 약한 친구들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 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처럼 세뇌당한 아이들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검은 그림자는 너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경고. 그들은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진우의 말에 몇몇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함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은 아이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초조해졌다. 선생님, 저 자를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제인 김은 진우를 향해 냉정한 명령을 내렸다. 아이들아, 저 자를 처리해라. 그는 너희의 적이다. 아이들은 주저했지만 이내 제인 김의 명령에 따라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공격을 피하고 아이들의 손발을 묶어 제압했다. 그는 힘을 가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 틈을 타 김민준이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이 형은 너 같은 살인마와 달랐어. 너는 우리를 버렸어. 김민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진우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김민준은 단순히 세뇌당한 광신도가 아니었다. 그는 버려졌다는 상실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또 다른 피해자였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태준이도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희를 버리고 이용한 건 이 여자야. 이 제인 김이 너희의 인생을 망쳤다고. 진우는 김민준에게 소리쳤다. 김민준은 진우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의 어깨를 잡고 힘껏 흔들었다. 정신 차려, 김민준. 너는 태준이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어. 태준이는 너의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 그는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 진우의 말에 김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제인 김의 목소리와 진우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싸웠다. 제인 김은 분노에 차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김민준, 정신 차려. 저자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 순간 선우와 경찰, 특공대가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제인 김을 제압하고 아이들을 보호했다. 김민준은 주저앉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선우는 진우에게 다가왔다. 진우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인 김을 체포했어. 아이들은 아직 혼란스러워해. 그리고 김민준은 그는 피해자야. 제인 김에게 세뇌당했어. 선우는 진우의 설명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어. 모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게.
너도 치료가 시급해. 이진우는 경찰에게 이끌려 방을 나섰다. 그의 눈은 김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민준은 경찰에게 제압당한 채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광기 어린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았다. 진우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며칠 후 진우는 퇴원했다. 렉스의 유품을 다시 찾아와 품에 안았다. 렉스는 죽었지만 녀석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렉스는 진우에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그를 위험에서 구해냈으며 결국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인 김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20년 전 보육권 화재 사건을 조작하고 아이들을 세뇌시켜 테러 요원으로 양성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태준이 역시 그녀에게 세뇌당했지만 그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의 사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태준이가 블랙포레스트로 보낸 메시지는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폭로하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해독할 수 없었다. 제인 김은 그 메시지를 왜곡하여 김민준에게 주입하고 그를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었다. 김민준은 제인 김의 세뇌에서 벗어나 정신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는 태준이의 죽음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을 찾아갔다. 김민준은 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진우 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준이를. 진우는 김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너는 피해자였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김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진우는 김민준을 용서했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연민과 안타까움이 남았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는 렉스의 희생과 태준이의 진실을 통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선우는 진우에게 국정원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진우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다시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었다. 진우는 렉스의 무덤을 찾았다. 렉스의 무덤계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진우는 렉스의 이름을 부르며 무덤을 쓰다듬었다. 렉스,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렉스는 진우의 곁에 영원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진우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렉스의 충성심과 용기는 진우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진우는 다시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김민준은 렉스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테러 조직의 2인자가 살던 음침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김민준의 치유의 공간이 될 터였다. 이진우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렉스의 희생과 태준이의 진실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